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주제 봐야 되는데요. 자, 이제 요건 민사특별법에서도 한 문제가 구성이 되지만은, 저희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도 또 출제가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쉽게 나올 때는 너무 쉽게 나오고 어렵게 나올 때는 너무 어렵게 나오는 주제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얘기를 하려면 전세권 얘기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전세권 설정계약, 설정등기라고 하는 전세금의 교부까지 이루면 전세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설정 등기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 해서 전세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 전세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바뀐 사람에 대해서도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왜? 그 권리 자체가 바로 등기를 통해서 공시가 됐고 소위 물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임대차라는 개념 다시 가야 되죠. 임대차, 자,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을이 임차인이 되게 된다. 그러면 이 임차인의 권리라는 것은 등기라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임차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자, 전세권에 있어서는요,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금의 교부가 있다 할지언정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전세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다거나 이런 권한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데 비해서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의사 합치만 있게 되면 임차권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등기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대비를 볼 수 있는데, 등기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게 되면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다라고 치게 되면은, 자, 이때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가 되게 되는 거죠. 임차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전제가 되면은 이때 바뀐 소유자에게는 어떻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민법상 임대차 개념을 주택 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냐면, 집주인 바뀌게 되면 세입자는 쫓겨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요. 자, 임차권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 있어도 성립하게 되는 그런 권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소유자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자, 근데 집주인이 우리가 보통 전세라고 불리는 것들은 거의 99%가 바로 임대차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택에 전세에 들어갔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등기 안 해주거든요. 일반적으로 집주인들이 이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해줍니다. 이 안 해주는 이유는 뭐, 자, 법을 잘 모르니까 겁이 나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 안 해주게 되지. 그래서 만약에 집주인 바뀌었을 때 세입자는 바뀐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지게 된다. 그래서 자, 법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뭘 한다고요? 자, 주민등록만 이전을 하게 되면 설령 임차권 등기를 안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누구한테 바뀐 집주인에게 대항력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게 이렇게 법을 특별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임차권이라는 거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어떻다? 바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 내 계속 살래라고 하는 권리, 그것을 가리켜서 대항력이라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주임법에 따르게 되면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만 이전하더라도 마치 임차권 등기를 한 것처럼 대항력이라는 것이 발생되게 된다. 그 다음에 그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동사무소, 공증인 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그때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호수인 권리자보다도 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마치 임차권 등기를 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게 바로 주민등록 플러스 확정일자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필요 내용이 되게 될 텐데, 내용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관련한 주임법에서 제일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적용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주임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다 적용합니다. 무조건 다 적용합니다. 주택의 임대차라고 전제가 되면 어떻다? 무조건 적용을 한다. 적용되는 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고 외워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키워드,
키워드 적용하지 않아도 돼, 적용하지 않는 케이스 일시 사용년 임대차에서는 주임법이라는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래서 일시 사용 이게 뭐냐면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지방에 있는 아이가 대학의 원서 등을 접수해서 한 15일 정도 주택을 임대차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 적용할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임법을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즉슨 임대차 기간, 예를 들어 기본 2년으로 본다든가 이런 내용 자체도 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죠. 만약에 일시 사용년 임대차에 대해서도 주임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터져요. 15일 임대차 하겠다는 아이가 좀 싸게 월세를 줬겠지 잠시 승인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법적인 권리를 주장을 해버릴 수 있다. 2년 동안 나는 써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바로 일시 사용년 임대차에는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고요, 주임법, 상임법 다 묶어서 봤을 때 일시 사용 관련해서 적용되는 조항은 딱 한 가지, 비용 상환 청구권. 요것만 얻어다 일시 사용년 임대차에서도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인정되게 된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민법상 임대차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 필요비 상환 청구하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라는 개념으로 대비를 보죠. 그래서 자, 형광등 몇 개 갈아 끼우게 되면 필요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정도가 되면 유익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여름철 되게 되면 시골 같은 도로변에 가면 그런 거 있습니다. 수박 같은 거 산지 판매 이렇게 써가지고 수박 같은 것을 판매하는 그런 창고 같은 걸 쌓아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수박은요, 그 산지에서 밭에서 따온 게 아니라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최상품으로 갖다가 팔죠. 그래서 실제 엄청 비싸요. 그런 게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수박 장사를 하기 위해서 농업용 창고를 빌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름하여 자, 일시 사용년 임대차가 되게 될 테고, 이때도 자, 비용 상환 청구권, 그다음에 유익비 으로서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는 인정되게 된다. 그래서 농업용 창고를 빌렸는데 갑자기 과학 전압이 흘러가지고 형광등이 다 나갔다. 그러면 그걸 바깥 끼우겠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용 창고 주인에 대해서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 달 빌렸는데 보름 만에 갑자기 지붕에 물이 샌다. 라고 해서 수박 썩게 생겼네. 그래서 그때는 뭘 하면 된다? 바로 유익비 상환 청구라는 것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동의 있는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 논할 때, 자, 지금 지상물 동의 있는 전대차 관련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든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런 개념들을 논의를 했던 바가 있는데요. 이런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에서 인정됐던 개념이 뭐가 된다? 바로 지금 비용 상환 청구권, 민법상 임대차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 요것만 인정이 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첫 번째 주임법에서 출제 포인트, 적용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명제가 나오게 되면은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 요것만 얻어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시 사용의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적용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적용이라는 말, 유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 이 부분은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할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 내용에 관한 주제, 먼저 존속 기간에 관한 주제가 있게 되죠. 그래서 존속 기간 정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기본적으로 2년으로 보게 된다.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은 그냥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소멸 통고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권자도 상대방에 대해서 소멸 통고할 수 있고 6개월 지나게 되면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토지 임대차에서 존속기간 정하지 않게 되면은 임대인, 임차인 각각 상대방에 대해서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6개월 임대인이 해지 통지하면 6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66의 6일. 자, 이에 비해서 이 주임법에서는 존속기간을 계약서에 따로 표시하지 않게 되면 2년으로 보게 된다. 29회 때 이런 게 답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틀리는 거 엄청 많습니다. 틀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게 민법 39번 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사례인데 여기까지 못 읽어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서 점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얘기고요. 무조건 어떻게 빠르게 가셔야 돼. 그렇게 하려면 읽어보고 자식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년 미만으로 존속기간을 정했을 때 포인트 임차인만, 어떻다? 임차인만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리게 구성할 때 임대인이 2년 미만의 기간을 2년 미만의 기간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틀린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주임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입자를 위한 그런 법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 임차인만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나중에 상임법은 1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역시 1년 미만의 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만 어떻다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다음에 묵시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바뀌게 되는 내용들이 일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시험 범주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애매해요. 10월 달에 바뀌기 때문에 시험 범주는 포함이 되긴 한데 애매해. 근데 그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묵시의 갱신 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기 임대인의 경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저는 1개월이었는데 이제 2개월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세권은 1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임법은 2개월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6월 달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된다. 계약서가. 그러면 언제? 자, 1월부터 자, 4월까지 해제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묵시의 갱신, 자동 갱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 이에 대응해서 임차인도 1개월 전까지 바로 묵시의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 치고 여기까지는 배경 설명이고 그래서 묵시의 갱신이 있게 되면은 이때 임대차 기간 당연히 또 2년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 상황 하에서 출제 포인트라고 하는 거 임차인은 뭘 할 수 있다? 해지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실 게 계속해서 논의할 쟁점 임차인만 뭘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임대인은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버리면 어떻다? 그냥 2년 동안 버텨내야 되는 것이지 바로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앞에서 전세권 66, 토지임대차 61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얼마? 지금 이제 4x의 3이라는 식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고 임차인만 뭘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요렇게 논의를 삼고요. 자, 배제에 관련해서 자, 임대인이 이 기본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묵시의 갱신이라는 것은 어떻다? 배제되게 된다. 요렇게 뼈대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임대차의 주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 문제 구성할 때는 거의 뭐라고요? 그냥 거저주는 문제. 그래서 두 개 다 우리가 임대차 기간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임차인만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중간에 묵시 갱신이 됐을 때 해지할 수 있는 사람도 누구? 임차인만 해지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는 항상 갑 임대인, 을 임차인 하면서 장난 자꾸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든가 임대인이라는 사람이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임대차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되어야 되나요? 크게 스토리로 보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갑시다. 우리가 임차권이라는 거 등기하면 어떻다?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하면은 대항력 발생한다. 근데 우리 민법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임차권 등기 외에 저런 것도 있죠. 토지임대차에서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되게 된다. 이런 개념들이 존재했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토지임대차 또는 등에 있어서는 등기해야지 대항력 제3자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될 것인데 자, 문제는 이제 주임법에서는 아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만 이전하게 되면 어떻다? 그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만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이건 직접 점유가 되게 될 것이다. 근데 임차인이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을 때 동거 가족만 전입신고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임차인은 간접 점유를 취득을 하기 때문에 역시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토지공사 한 번 나왔었어요. 지방공사, 중소기업 이렇게 공적인 기관, 나름의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인도 어떻다 일정한 요건에서 대항력 발생하게 된다. 자, 원래 이 대항력 얘기라고 하는 것은 자, 상대적으로 약한 세입자, 집주인 바뀌었을 때 쫓겨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항력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거, 얘들이요. 자, 거기 뭐지?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사회적으로 좀 약자층에 있는 분들한테 지금 이제 집을 빌려가지고 또 빌려주는 이런 구조가 토지공사, 지방공사에 관한 부분이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원 아파트 같은 게 사원 주택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 이름으로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회사 사원을 입주를 시켜주는 경우 이때 나중에 이제 우선 변제권 이런 개념이 문제가 되게 돼요. 경매가 진행됐을 때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지 호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 토지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이라는 사람도 그가 선정한 입주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해서 그냥 그다지 어렵지 않은 주제. 자, 한편 발생 시기라고 해서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서 뭐 이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중에 우선 변제권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살펴드리게 될 주제가 되겠고요. 자, 한편 존속요건. 자, 요거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등기 있어야 어떻다 전세권 취득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게 되면 자, 당연히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아마 저당권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냐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 186조에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등기하게 되면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지 등기가 자 효력의 존속 요건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뭐는 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에 대응해서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자 그 효력의 존속 요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취득했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중간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딴 데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은 상실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는 한번 이루어지게 되면 말소가 된다 할지라도 자 대항력 등이 불법 말소가 된다고 했을 때 대항력이 인정되는 데 비해서 요건 좀 다 일반 등기보다는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효력 존속 요건이 되게 된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 구조로 동거 가족의 주민등록을 남겨두고 이 세입자만 임차인만 딴 데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라고 할지라도 간접 점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역시 어떻다 대항력은 유지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항력의 의미라는 것은 이런 식이죠. 앞에서 갑소유의 X 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인데 주민등록 등을 이전을 해서 대항력을 갖춘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 스토리는 원래 이렇게 가는 거야. 병이라고 하는 소유자가 있다고 했을 때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보증금 반환 채권 누구한테 행사를 하게 될 것이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원래 집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새로 바뀐 집주인한테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되면 임대차 기간 중에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 임대차가 종료가 되게 되면 보증금 자체 반환을 어떻다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 대해서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것이 바로 자 소액 임차인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소액 임차인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시험에 뭐 출제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게 되는데 소액 임차인이라는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전세 보증금 기준 1억 이하가까지를 소액 임차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역마다 다 금액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서울시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두 번 문제 구성되는데 이런 것들은 답으로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어떻다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최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여기 빠져 있고요. 최대 얼마 2분의 1까지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게 된다라고 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갑소유의 X주택의 등기부 등을 검토를 해보니 이런 논리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X주택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 주택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주임법상 대항력 등을 확보를 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 1순위로 누가 배당을 받고 을이라는 사람이 배당을 받고 2순위로 병이 배당을 받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서울시 기준 1억 이하라는 전제 요건이 쌓이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저당권이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때 이 부분의 금액이 나중에 경매 낙찰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이렇게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임차인은 단도 10원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소액 임차인 형편이 어려운 분이란 전제하에서 얘가 서울에서 3,400만 원까지 우선적으로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 다시 갑시다. 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란 전제에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얘는 선순위 담보 물권자인 을보다도 3,400 서울의 경우 1억 이하가 자, 소액 임차인의 기준이 되고 최우선 변제금은 3,400입니다. 3,400까지 우선적으로 어떻다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소액 임차인의 개념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만 법을 만들어 두게 되면 아이들이 집주인의 편법을 씁니다. 자, 대출을 만약에 8천을 받았다. 근데 어떤 이유로 해서 지금 주택의 담보가치가 현저히 떨어져서 돈을 갚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등등등. 그래서 대충 봐도 8천도 제대로 안 나오게 생겼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돼? 자, 을과 병과 정과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들을 고모의 딸, 이모의 아들입니다. 이런 애들 다 소액 임차인으로 등록을 해버립니다. 방 하나마다 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소액 임차인으로 하게 되면 서울 기준 만약에 지금 3,400이라고 한다면 선순위 담보물권자는 단도 10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터지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 최대 얼마 2분의 1까지만 인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집주인 입장자, 은행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저당권 설정을 할 때 임차인, 주택에 대한 저당권이라고 전제가 되면 소액 임차인 대충 계산해가지고요. 자, 그 담보가액의 한 50%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안정적인 대출을 받는 안정적인 채권 회수 방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긴 얘기의 결론이 뭐라고요? 긴 얘기의 결론이 2분의 1까지만 얻었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게 된다.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대항력. 자, 그 사람의 임차권을 외부에 공시하기 위한 것을
바로 대항력의 발생 요건. 그래서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을 예시를 하게 되고, 전입신고 있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대항력이라고 하죠. 이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발생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존속 요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중간에 주민등록 이전 잘못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동거인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면 대항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보증금은 누구한테? 바로 새로운 집주인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췄다는 전제에서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일정 금액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최대 범주는 후순위 소액 임차인의 변제 금액이 전체 환가 대금의 2분의 1까지만 인정이 되게 된다 해서 뭐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주임법 얘기는 전반적인 맥락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 더 키워드 잡아야 될 게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을 살펴봅니다. 자, 우선 변제권은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자, 먼저 경매라는 개념이 전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갑소유 X 부동산에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 대항력,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병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뒤에서 논의겠지만 우선 변제권, 즉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모두 받아둔 상태가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정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이런 전제가 쌓이게 되면 원래는 등기된 권리에 따라서 어떤 순서에 따라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임차권, 자, 그래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을이 제일 먼저 배당을 받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이 배당을 받는 게 일반적인 법 논리가 되게 될 텐데, 이 임차권으로서 자, 대항력,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까지 모두 확보를 하게 되면 경매 과정에서 1순위로 을이 배당을 받고, 2순위로 임차인이 배당을 받고, 3순위로 정이 배당을 받는 이런 구조, 이걸 이름하여 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래 경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등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분명히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차인이 호순위 권리자보다 더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이름하여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변제권의 발생 요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죠.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공증인 사무소 등에 가서 자, 계약서에 도장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확정일자. 그래서 이게 이제 확정일자가 있게 되면은 스토리가 어떻게 돼 가는 거냐면, 자, 이게 등기부에 공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과정에서 호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확정일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최근에 지문 중에 이런 게 하나 나왔어요. 자, 확정일자 관련한 정보 제공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새 들어갈 집에 예를 들어서 다가구 원룸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룸에 세입자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나는 후순위가 되니까 걔들 배당 받고 나서 나는 그 후에 배당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앞에 세입자가 보증금이 얼마인지 또는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 등등등 미리 알아야지 이게 계산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이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자,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새 들어 살 집에 경우에 따라서 뭐 저당권도 가득 차 있고 좀 불안한 느낌이 들게 되면은 어디 가서 확정일자 부여 기간 동사무소 가가지고 뭘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도장 받아가지고 바로 여기에 현재 보증금 상태 등등등 이런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다. 참고적으로 이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요, 임대인의 동의 이런 거 필요 없이 무조건 정보 제공, 일정한 요건에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라는 것을 받아야만이 어떻다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말장난한다고 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 틀리게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새로운 내가 기존 주택에 여러 명의 세입자가 있다고 쳤을 때, 단독주택이라고 전제했을 때 그 세입자 중에서 내가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게 빤히 보일 때 얼마나 보증금이 있는지 등등등에 대해서 다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 정보 제공 요청에서 조금 이제 요즘에 밋밋한 주제를 가지고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의 발생 시기. 자, 모두 갖춘 날의 다음날 0시부터 우선 변제권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대항력은요, 인도받고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지금 자,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의 다음날.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먼저 확정일자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즉 이사 가는 날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5월 5일 날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을 보니까 5월 15일 날 입주하기로 돼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5월 15일 날 전입신고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5월 6일 날 동네에 있는 데 가서 동네에 있는 공증인 사무소로 가서 먼저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확정일자 하나만 가지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주민등록도 이전해야 되고 더 큰 문제 바로 자 점유를 개시를 해야 돼. 그래서 이사까지 들어와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키라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점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요건을 갖춘 날의 다음날 모두 갖춘 날의 다음날 0시부터 바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이제 강의하다가 상담 받았던 사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자 지금 어떤 주택에 있어서 세입자가 갑이 있고 을이 있어. 그래서 이 세입자가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후순위 권리자니까 얘들이 일단은 순서가 지금 소리가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 병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저당권자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자, 저당권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주택의 가액이 환가 대금이 4억이 됐던 경우가 있다. 근데 이 사람 보증금 2억 5천이고요. 이 사람 보증금 2억 정도 된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뒤에 저당권자는 아무 개털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새로 집 지어가지고 빌라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이런 주택에 집 짓자마자 세입자 받아들였던 이런 사건인데 얘는 계약은 5월 1일 날 해. 얘는 계약은 5월 2일 날 해. 그리고 얘는 5월 1일 날 계약하는데 이사하고 마지막 확정일자까지 모두 갖춘 날이 다음 날이 5월 10일이 되게 되고 이 두 번째 분은 먼저 나중에 계약했는데 5월 8일 날 모든 요건을 갖추게 돼.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5월 9일 0시부터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계약은 나중에 했지만은 나머지 요건을 다 충족한 게 5월 8일이었으니까 5월 9일 0시부터 우선 변제권 발생하고 이 사람은 5월 10일 날 다 들어왔으니까 5월 11일 0시부터 돼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계약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나머지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의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등기법이랑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죠. 등기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십시다. 저표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등기 신청 정보가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자 접수된 때부터 그 등기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똑같은 논리 구조인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이거야. 5월 4일 날 오전 10시에 자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갑이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시행자 뭐죠? 키도 넘겨받고 자 점유를 넘겨받은 거예요. 주민등록도 이전하고 확정일자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주택에는 어떤 저당권 이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확인 설명까지 다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우선 변제권은 5월 5일 0시가 되면 어떻다? 돼야자 우선 변제권 등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날 0시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집주인이 자 을을 만나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5월 4일 날 자 오후 2시에 자 저당권 설정에 관한 각종 서류 등을 다 교부하고 바로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그날 신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 순서대로 보게 되면 오전 10시에 있었던 것이 우선 변제권 관련한 각종 임대차 계약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등기는 오후 2시에 손재했었다. 등기 신청은. 그럼 뭐가 선순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 한때 자 저접표에 따라서 5월 4일부터 다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우선 변제권은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5일 0시부터 바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그러면 경매가 진행됐을 때 누가 선순위냐 됐을 때 당연히 저당권자가 다 선순위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자 뭐 몇 월 며칠 날 얘기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저당권자가 선순위 관리자가 된다. 시간 더 늦다 할지라도 저당권은 그날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에서 지겹게 나오는 얘기 자체가 저당권자가 무조건 어떻다 선순위가 되게 된다. 아예 통째로 외우고 시작하셔야 돼. 문제를 보면서 음미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저당권자가 어떻다 선순위 관리자가 된다.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맨날 이제 확인 설명에 있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해 만에 온갖 얘기 지지고 볶고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날부터 발생한다. 그렇게 해버리면 또 문제가 복잡해져. 왜? 은행에서 큰 피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서 어찌됐든 둘 중에 하나를 희생한다고 봤을 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허락을 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저당권자가 다 같은 날 우선 변제권 같은 날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이 있게 되면 저당권자가 선순위 관리자가 된다. 나중에 문제 보실 때 읽어볼 것도 없이 무조건 저당권자가 다 선순위 관리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아까 우리 대항요건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이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 되는 대신에 또 하나 존속 요건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자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됐다라고 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 대항력은 모두 다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소위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이런 우선 변제권은 충족을 해야 된다. 자, 배당 요구의 종기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민사집행법에서 다뤄지게 되는 개념인데 X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이 있어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자, 경매 들어갑니다라고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뭐가 문제가 된다. 이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상태에서 법원에서는요. 자, 내부적으로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개념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려면 이 중간에 뭘 한다고요? 배당 요구라고 하는 걸 하게 하고 배당 요구의 종기라는 것을 정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경우를 상정을 하는 거냐면 이런 경우죠. 자, 갑이 만약에 이 사안에 있어서는 뭐가 되고 전세권자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고요. 임차인 말고 전세권자, 의 저당권자다. 그러면 이제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 기준 권리는 의뢰 저당권이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게 된다. 그죠?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그럼 이제 단순화시키면 이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해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경매가 진행되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때는 뭐라고요? 자, 바로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된다. 부동산의 가액이 4억이라고 치고 전세금이 2억이라고 전제가 됐을 때 법원에서요.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를 한 후에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할 때 만약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아마도 4억 정도를 최저 매각 가격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 최저 매각 가격 2억으로 설정을 하게 될 것이다. 왜? 매수인이 2억을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을 위해서는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을 하도록 안내를 해야 되고 마지막 날짜가 뭐라고요? 배당 요구의 종기라는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 구조야. 이 전세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이다. 그럼 똑같은 논리 구조야.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선순위 권리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이게 전세금이 2억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했을 때 최저 매각 가격을 아마도 지금 이제 4억으로 설정을 하게 될 테고, 이 사람이 세입자가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거 떠나야 되니까 최저 매각 가격을 아마 2억 정도로 설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임차인이 언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만이 어떻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인정되게 된다라는 의미. 중간에라도 자 배당 요구의 종기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 모두 다 상실하게 된다라고 해서 앞에서 주민등록이라는 게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었고, 주민등록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선 변제권의 발생 요건이자 효력 존속 요건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용. 그래서 조금 얘기가 어긋났는데 이렇게 존속 요건 얘기 보셨고요. 자, 그래서 자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얘기,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등기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아까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 얘기들 세 가지가 기다리고 있나요? 자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건 별 내용도 아니고요. 이건 주택법이라는 공법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주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건물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토지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바로 이것을 주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택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이유로 토지만 경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토지도 주택의 일부이니까 당연히 우선 변제권 행사에 따라서 호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공법을 이해해버리면 너무나 간단한 주제이고, 공법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 건축물하고요 그 부속 토지를 묶어서 부를 때 주택이라고 정의하니까 주택에 대한 주택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건물 부분뿐만 아니라 토지 부분에 대해서 경매, 그 중에 하나만 경매가 진행이 되더라도 당연히 어떻다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을 함께 가지는 경우, 이때는 각각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더럽게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야.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자 을이 전세권을 취득을 합니다. 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금의 거부,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하게 되면 어떻다 전세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은 불안해서 전세권 외에도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자 대항력 우선 변제권까지 모두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주택이 나중에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경매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을이라는 임차인이자 전세권자 두 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본데 이 전세 보증금, 전세금이라고 하는 게 2억이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2억이 되게 된다. 그런데 낙찰 대금이 1억 9천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다?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갔었죠. 우리가 경매비자 물권법 얘기할 때 전세권자 관련 배당 요구만 하면 어떻다? 전액 변제를 받든 못 받든 간에 당연히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실제 이 사람이 받은 건 2억 받아야 되는데 1억 9천만 받았단 말이야. 전세권은 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임차권은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임차인은 1,000만 원 더 줄 때까지 낙찰 받은 사람한테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전세권자로서 지위하고요 임차인으로서 지위 두 개 다 각각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두 개를 모두 갖추면 장점이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개의 권리를 모두 확보하는 게 어떻다? 더 좋은 대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은 그렇게 깊이 안 나오고요. 그냥
각각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그 외에 자 임차인,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게 되면 우선 변제에 따른 보증금 받을 수 없다. 뭔 소리야? 지금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었고 이 사람이 우선 변제권 등을 가지고 있다. 뒤에 뭐 저당권 등이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 봤을 때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한 거야. 보증금이 1억 5천인데 배당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경매가 이루어져서 이 사람이 부동산 자체가 3억에 매각이 됐다. 그러면 누가 바로 을이라는 사람은 1억 5천을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1억 5천을 배당을 받는 건 다 좋은데 돈 받고 나서 집 안 빼주면 되게 낙찰받은 사람이 뻘쭘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 받으신 분한테 뭘 해야 되냐면 이 목적물 자체를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명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 누구한테 주의하실 게 법원한테 명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낙찰받은 매수인한테 명도를 해주게 되면 매수인이 사인을 해줘요. 법원에다가 연락을 해서 내가 집 찾았으니까 이 배당금 돌려줘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그때 가서 이 세입자가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명도를 하지 않게 되면은 보증금 자체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요 정도가 경매 관련한 주의야. 그래서 자 다시 가볼까요? 경매 과정에서 호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 대항력 외에 확정 일자까지 모두 갖추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같은 날짜에 저당권 설정이 되면 저당권자가 선순위 권리자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될 테고 한편 우리 용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이런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대로 존속이 돼야지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도 해야 될 것이고요. 한편 전세권과 임차권을 각각 가지고 있는 사람 각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토지만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토지도 주택의 일부니까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이 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수인 낙찰받은 분한테 목적물을 인도해야만이 바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안 그러면 이제 돈 받고 안 나가버리면 골치가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가요. 자, 주택 임차권 등기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임차권 소멸부터 간단히 해볼까요? 임차권 소멸이라고 해서 경매 있게 되면 어떻다? 일단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표현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가십시다. 갑소유 X 부동산에서 을이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자,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채권액을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이것은 뭐라고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경매가 진행됐다고요. 자, 그런데 자신의 보증금이 1억 5천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1억 5천이 되게 될 텐데 자, 낙찰받은 게 1억 4천에 끝나버렸어. 그럼 1,000만 원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세입자의 경우는 어떻다? 자, 매수인, 낙찰받은 사람에게 자,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만약에 거꾸로 돼 있다 하십시다. 을이 저당권이 되고 병이 임차인이 되게 된다. 을이 저당권자, 그 다음에 병이 임차인이 되게 된다. 해서 여차저차해서 얘가 이제 1억 5천의 채권, 보증금 받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억 4천밖에 배당을 못 받았다. 얘부터 배당 받고 보니까 1,000만 원 못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때 당연히 임차권은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이 있었죠.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개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당연히 어떻다? 저당권 같은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으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거 기본 알고 가셔야 돼. 세입자로 무조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순위라는 것이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자, 선순위 저당권 실행에 따라서 자, 선순위 저당권이라는 얘기는 저당권이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임차인이
배당금, 자신의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변환받지 반환받지 못했든 받았든 뭐 상관없이 일단 경매가 실행되게 되면 어떻다? 매각으로 임차권은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 거. 그다음에 혼동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죠. 임차인이 이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우리 혼동 물권 관련해서 논의했던 부분인데요. 자, 한 사람에게 두 개의 권리가 속하고 꼬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우리 저당권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병이 임차인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했을 때, 임차인 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목적물을 낙찰을 받아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도 가지고 되고, 임차권도 원래 가지고 있었고, 소유권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뒤에 꼬리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다? 임차권은 바로 소멸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면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서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종료하게 된다. 이걸 혼동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어떤 용익 물권자 이런 사람 또는 담보 물권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을 하게 되면 뒤에 밑에 꼬리가 없으면 어떻다? 그 권리는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임차권의 소멸 사유. 자, 경매 있게 되면 당연히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때는 매각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고 혼동 있게 되면 역시 어떻다? 역시 소멸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논의할 것이 주택임차권 등기. 이 주택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아까 대항력 우선 변제권의 유지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하고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은 물론이고 우선 변제권까지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어떻다? 유지되고 있어야지 주민등록 유지해야지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스토리는 아까 뭐냐면 아까는 중간에 갑소유의 X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을이 임차인이 됐다라고 했을 때 임대차 기간 중에 경매가 진행이 돼 버렸을 때 우선 배당을 받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주택 임차권 등기의 얘기는 뭐냐면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아직 경매가 넘어가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경매 넘어가지 않은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세입자가 이제 나가려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나가려고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지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그러면 이제 그 집에 계속 눌러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꼭 이사를 가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는데 주민등록을 함부로 옮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냐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됐을 때 대항력 우선 변제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 과정에서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신청을 해서 법원에 의해서 주택 임차권 등기의 촉탁이 이루어지고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실행되게 되면 주택 임차권 등기라는 것이 실행되게 되면 그때는 나가더라도 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임대차가 종료가 됐고 아직은 경매가 넘어간 상태는 아니지만은 자 차라리 경매가 넘어가면은 배당료고 중기까지 버티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매가 안 넘어가면 계속 버텨야 되는 그런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법원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고 법원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 촉탁이 이루어지고 등기관이 주택 임차권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더라도 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유지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제 이슈라고 할 것은 이거죠. 만약에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바로 주택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이라서 그 후에 새롭게 임차인은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럼 무슨 얘기냐면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지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하고 있다는 걸 빤히
알고 있는데 기어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전혀 어떻다?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물론 이제 문제 구성할 때는 이 두 번째 이임차인이 소액 이임차인, 막 가슴 점인 얘기를 하는 거죠. 소액 이임차인이다. 겁나 형편이 어렵다. 그럼 얘는 좀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거 없다는 얘기죠. 제2의 이임차인은 어떻다?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 외 쟁점으로서 자, 말소 등기라고 하는 거 임대인이 임대차 보호증명에 반환 의무하고요. 자, 그다음에 주택 이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라고 하는 거 바로 임대인의 임대차 보호증명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가 되게 된다. 뭔 소리야? 자, 우리가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 부인됐던 거 하나, 둘, 세 개가 있었죠. 동시이행 항변권 부인됐던 게 세 가지가 있게 된다. 그 중에 하나가 피배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피담보 채무의 변제하고요. 담보가 등기나 저담보 설정 등기의 말소라고 하는 거. 피담보 채무의 변제, 돈부터 갚아야지 뭘 할 수 있다? 바로 지금 이제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의 말소를 청구. 그 다음에 이제 배에서 무인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 반환 의무하고 소유권 이전의 말소 의무라고 하는 거 배당금 반환 의무와 선이행 의무가 된다. 마지막이요. 이 임대차 보호증금 반환 의무와 주택 이임차권 등의 말소 의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보호증금의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가 되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호이행 의무가 되게 된다. 그래서 피배임이라고 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인되는 세 가지 케이스 피배임이라고 하는 주제 이렇게 개념을 보셨습니다. 이 정도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요. 잠시 좀 있다가 상임법 설명드리겠습니다.